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 온 라이브 진행을 맡게 될 BJ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오늘 꽤 이쁘게 나오네요. 예, 그러게요. 좀 색깔이 밝고 제 옷 색깔 때문에 근데 저만 얼굴이 까매 보이는 건지. 오늘 블랙으로 예. 아주. 근데 저는 예. 살이 빠지는 줄 알고 좀 괜찮게 보이네. 근데 살이 좀 네. 빠지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봤는데 옛날보다는 지금 훨씬 더 마음 고생을 심해. 세련된 모습. 저는 좀 살이 좀 쪘어요. 왜 쪘어요? 이게 결혼하고 나니까 살이 좀 찌는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찌는 게 예, 좋죠. 또 이제 막 네. 시간 맞춰서 같이 밥 먹고 또 이렇게 하니까. 저는 혼자 사니까 이제 뭐 대충 먹고 이러니까 네. 그러지 않나 싶은데 네. 자, 시사 오늘 라이브는 전개 인사나 우리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인생과 철학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이슈에 대해 진솔하고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사 대담 콘텐츠입니다. 예,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태용호 의원님 아유, 국민의힘 소속이시죠. 아주 뭐 예, 좋은 얘기 많이 들었죠. 예, 말씀도 워낙 잘하시고 네. 그 의원님 모시고 저희가 나눴던 대화가 이제 과거의 이제 얘기부터 예, 의정 활동의 내용, 그 다음에 또 대선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네. 들었는데 오늘도 비슷하게 세 가지 그렇죠. 테마로 나눠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뭐 우리 이야기 많이 나눠보겠지만 네, 또 아프리카 TV의 시청자분들이 예, 뭐 좋아한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주 관심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요. 왜냐하면 이제 아프리카는 이제 남성 유저들이 많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한 70%가 남성이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딱 오시는 분이 이제 또 또 정의당 전 대표님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신데 아주 오늘 보니까 네. 대선 출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또 듣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예, 페미니스트 아주 요즘 핫한 단어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워낙 사회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돌봄 혁명도 얘기하셨는데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다. 예, 그런 거 라고. 좋죠. 예, 그래서 좀 어떤 아이디어와 또 정책 대안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발표는 하셨지만 네네. 그래도 또 여기서 아프리카 TV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가질 만약에 딱 나오셨는데 네. 대통령 되셨어. 그러면 와 이게 대통령한테 저래. 그죠? 그렇죠. 대선 후보들을 다 매시면 네네네. 그 중에 한 명은 드시면 이게 대통령한테 저래 아니야. 그렇죠. 사실 네. 그렇죠. 예. 확률적으로도 높은 확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되실 네.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모니카님 페미니스트.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직접 뭐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직접 물어보시면 잠시 후에 나오실 때. 예. 제가 저번에는 채팅창 여기에 있어가지고 네.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시사 핫 이슈 그래가지고 제가 못 봤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볼 거기 때문에 보이시니까. 요거 보고 여러분들이 질문 좀 해주시면 네. 적절한 타이밍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좀 그렇고 네. 또 뭐 너무 또 이런 갈등의 얘기가 나오면 또 비하 같은 게 좀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좀 뭐 싫은 건 이제 정책적으로 싫은 건 싫은 건데 비하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요즘에도 그 정치 얘기를 가끔 이제 한 잔 먹으면 또 할 때도 있는데 술 드시면서. 예, 네. 또 이제 다른 BJ 형하고 네, 네, 정치적이 달라가고 좀 얘기할 때가 네, 있는데 네. 그때다 보면 느끼지만 비하를 하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네. 또 건강한 토론을 위해서는 그렇죠. 네, 비하를 비하보다는- 해봤자 어차피 도움될 건 없고 네. 다른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네. 그런 거는 좀 도움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오늘 뭐 많은 질문을 저희가 사전에 받아가지고 네. 또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렇죠, 유저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고 이런 거 한번 질문 물어보고 싶다. 네. 제가 또 다 못 볼 수는 있지만 근데 저기 소장 교수님 나오셨다고나 저게 무슨 말이죠? 모르겠네. 제가 교수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프리카 교수긴 하죠 제가 오래 했으니까. 아프리카 대해서는 제가 뭐 전문가지만 네. 정책적으로는 그리고 또 제가 정의당 관련된 인물 분하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노동을 대표하고 뭐 이런 걸 많이 네, 봤는데 네. 제가 또 이런 거 진행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큰 것 중에 한 개인데 TV나 언론에서 보이는 그 사람이 인물의 이미지와 실제와 만날 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그러니까 보수를 예전에 저희가 싫어했거든요. 네네네. 싫어하고 뿔 달린 사람 같다고 말하시는 분도 이거 있고. 뭐 우리말로는 양아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아치. 근데 실제 또 얘기해 보면 괜찮은데 이런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이런 기회가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미지 언론에 나오는 이미지는 네. 누구의 특정한 어떤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또 있으니까. 싸움과 갈등이 좀 부각돼 보이고. 예, 예. 네. 그런 게 또 있기 때문에 또 라이브로 봤을 때는 또 그 사람의 말투나 얘기나 사상이 어느 정도 좀 들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예전에 나경원 의원 나왔을 때도 그렇고 네네네. 또 옛날에 보수 의원 또 누구 나왔죠? 뭐 많이 나왔죠. 오신환 남경표 의원도 의원, 뭐 남경표 어떤 의원 프로그램에 나왔고. 같이 했었고. 예, 예, 예. 김병준 위원장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 분들이 이 좀 신기하게 대부분 난 보수는 말이 안 통한다 생각했는데 네. 전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물론 그것 때문에 바뀐 건 아닌데 네. 확실히 사람은 만나보고 얘기를 해봐야 그게 진짜지. 그렇죠. 너무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거에 휘둘려갖고 생각을 해버리면 네네. 잘못된 정보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언론은 네. 언론에서 이렇게 싸움과 갈등이 좀 이루어져야 그래 돈이 되니까. 또 대비되는 네. 또 기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니까 아, 저 사람은 되게 갈등 유발자인가 보다. 네. 트러블 메이커인가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보일 수도 있는데 만나서 막상 얘기해 보면 되게 합리적인데 합리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부각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또 이슈를 타려면 또 얘기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사는 건데, 네.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이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알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찾아가고 얘기를 해볼 수 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아 이게 만나보면 다르더라. 네. 근데 이분들은 만나볼 기회가 없으니까 여기라도 나와갖고 우리가 좀 채팅도 읽고 좀 이렇게 해줘야 좀 그런 거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 여기서 나와서 또 질문하면 또 답변도 그때그때 잘해주셔가지고 그렇죠. 물어볼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물어볼 수 있는 거 좀 물어보고 아까 이렇게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예. 비하는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좀 물어봐 주시고. 저기 댓글에서 이정미 전 대표님 오늘 나오십니까? 이렇게 예 오늘 나오십니다. 네. 이제 곧 도착하실 예정이고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삼성도 쪽인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네. 약간 딜레이가 좀 워낙 지금 오늘 발표해서 이렇게 바쁘잖아요. 네 오늘 뭐 아마 뭐 기자분들께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또 아마 인터뷰하실 것도 많으셨을 텐데 그런 와중에 대선 발표한 당일날 오늘 이 스튜디오에 와주신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오, 질입니다. 네 대선 출마 발표하신 분들 모시기 되게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이제 섭외가 안 되는데 아, 섭외가 안 되는 섭외 이미 된 상태인데 오늘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한 거죠. 그렇죠. 예. 대선 후보 이제 뭐 제가 아까도 뭐 예. 방송에 얘기했지만 완전 대표가 아니고 당 안에서 여러 대표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예비 후보로서 예비 후보로 나오는 예. 거고 거기서 당원들이 뽑는 거죠. 그렇죠. 당내 안에서 경선을 거쳐서 네. 선출이 되시면 당의 대표 주자가 되시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네. 우리는 나중에 투표를 해서 뽑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진짜 이거 간단한데 저는 이거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경선을 하고 나온 개념 모르고 네.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네, 먹고 살 네. 바쁘니까 그냥 TV에 대선 후보다 하면 그냥 1번, 2번, 3번 이렇게 뽑는 거지.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걸 있는 거 아니까 아 이게 치열한 경선을 뚫고 올라오구나. 뚫고 올라와요. 뚫고 오는데 뚫고 네. 올라오는 과정에 이제 온갖 이제 그 검증 받을 것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도 다 비전 발표해서 또 선택도 받는 거죠. 그럼 어쨌든 당원한테 일단 1차적으로 잘 보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당원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네. 요즘은 이제 국민 투표를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할 거냐에 따라서 국민 투표도 반영될 수도 있고. 그럼 투표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인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정당이 요즘 좀 달라요. 옛날에 보수당은 70%는 당원 투표로 받고 뭐 30%는 국민 투표 받고 뭐 네. 이랬는데 또 어떤 곳은 50대 50% 받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점차 국민들의 선택도 좀 네. 비중이 커지는 네. 상태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개념 몰랐는데 당원이라는 게 뭐 그냥 뭐 그 가입을 해가지고 가입해서 뭐 또 그 후원도 좀 해주고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당비를 사람들. 당비를 안 내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인데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특별한 와. 게스트 모셨습니다. 자, 여기 대본으로는 아주 재밌는데 은하철도 9후보의 소년 철이를 얼굴만이 닮은 것이 아니고 예. 달리는 기차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정치인, 정치계의 센 누나 제20대 국회의원이자 전 정의당 대표이신 이정미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실제 해보니까
대본이 왜 이렇지 진짜. 예. 맞죠? 싱크일이. 네. 아니 근데 의원님 앞에 지금 오시기 전에 네. 서 계시는데 진짜 키가 크시네요. 그러게요. 네, 당은 작지만 덩치는 안 밀립니다. 아. 자, 우리 대표님 아프리카 TV 처음 오실 텐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제 4기 당대표였고 20대 국회의원이었고 오늘부터 정의당의 당당한 대통령 후보 아직 경선 중이긴 네네네. 하지만 후보로 출마한 이정미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 의원님, 근데 이 유저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은하철도 999. 네. 이거는 원래 이렇게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왜 이런 별명이? 그러니까 누가 붙여준 거예요? 아니면 네. 직접 이렇게 얘기하시고 댕기는 건지? 제가 20대 국회 처음 의원 생활을 하는데 우리 당이 아니라 다른 당의 보좌관들이 은하철도 999에 철이랑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제 얼굴하고 철이 얼굴을 두 개를 붙여가지고 아. 카톡에 돌아다니는 거를 우리 의원실 보좌관이 예, 찾아서 저도 예전에 머리 좀 약간 길었을 때 네. 그 닮았던 얘기 좀 들었거든요. 근데 머리 스타일이 그래서 이불로 약간 처리처럼 하고 댕기시는 그런. 아니에요. 철이가 저 머리를 따라하는 그러게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은하철도 999 얘기해서 드렸는데 네, 네.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도 뭐 싫어하시지 않는 별명이. 그러니까 요즘엔 그런 좀 약간 이미지도 있어야 네. 기억하기 좀 좋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20, 30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도 모르죠. 옛날 요즘 또 너무 옛날 얘기하면 네. 또 30대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만화로 봤던 들어본 기억은 나는데. 기억나세요? 예, 그럼요. 네. 만화 그림 많이 봤고 또 투니버스를 통해서도 많이 봤었죠. 네. 근데 저 키도 크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좀 허리 의원님이 크게 키신 분들 잘 없으셔가지고 네. 좀 약간 위축이 된 남자인데도 이게 저것도 작은 것 같은데 느낌이. 제가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번 그래도 소개를 한번 네네. 해드려야 되니까 자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서 이정민 대표님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건데요. 그래도 제가 간단히 프로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6년 부산 출생. 올해 56세이신데 엄청난 동안이시다. 만으로 55세라고 좀 불러주시면 날 작게 해줘야 돼. 원래 한 살이라도 낮춰야 되죠. 이렇게 막 저 생일 안 지났으면 54세까지. 네, 그렇죠. 그다음 민주노동당 최고위원과 진보정의당 최고위원에 이어서 정의당 대변인과 부대표를 지내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정의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셨고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 위원과 남북 정상회담 특별 대표단을 역임하셨네요. 그리고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년간 정의당 당대표를 맡으셨습니다. 현재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이시자 정의당 연수구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함께경제연구소의 공동소장이시자 지난 7월 출범한 외로움 없는 따뜻한 돌봄사회 포럼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하셔서 2020년 대선 예비후보이시기도 합니다. 이게 몇 줄이 10줄이 넘네요. 사실 뭐 그 긴 인생을 이렇게 짧게 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야 동안이시다. 아까 채팅 보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동갑이시라고 어머니 같은 분이 이제 나오신 거예요. 더 동안이시단 말은 다들 하시네요. 네. 동안이 요즘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진짜 많은 역할을 하셔가지고 하셨는데요. 네. 근데 그 정당 활동을 한 16년 정도 하셨죠? 네, 2003년도에 중앙당에 시작하셔서 픽업 픽업이 되신 네, 거군요. 됐습니다. 네네. 네.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20대 국회 네. 들어가시게 된 그러니까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중앙당에서 이렇게 정치를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의원이 좀 늦게 된 편이죠. 정당 활동을 길게 하시는 그 느낌 어떤 느낌인지 좀 표현해 주신다면. 배고픈 정당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 왜 작아서 그런 당이 작아서 그럴까요? 크면 배가 안 고프 그런 거진 않을 건데. 우리나라에 네. 그 정당에게 주는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막 지역구에서 뒷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림살이를 챙기고 이래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국민들이 낸 세비로 정확하게 좀 투명하게 돈을 쓰라고 나눠주는 돈이 있는데요. 네네. 이걸 그 배분하는 방식이 완전히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것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체 이제 100%다. 그 국고보조금을 정당에게 주는 돈이. 그러면 일단 50%를 잘라가지고 거기에는 교섭단체들에게 먼저 나눠줍니다. 네. 예, 그러니까 비교섭단체는 일단 그 돈을 받지를 못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50%그 밑에는 또 다시 의석수로 나눠서 줍니다. 그러니까 의석이. 의석수가 작은 곳은 네. 아주 그냥 쥐꼬리만큼 받는 거죠. 그래서
당에서 일하시는 당직자들의 임금 차이도 좀 많이 나는 편이고 예전에는 뭐 그런 국고보조금을 받는다는 개념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거의 이제 정당활동이라는 것은 헌신과 봉사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일을 했던 그러면 시절도 있었어요. 큰 당하고 작은 당하고 이게 좀 받는 게 좀 다르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힘드시고 배고프실 수 있겠네요. 전 그런 네. 구조인 줄 몰랐는데. 네. 어. 원래 이제 보조금이라는 거는 네. 돈이 많은 동네보다 조금 적지만 공정한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개념이 더 강하다고 네, 저는 네, 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있는 집은 더 많이 주고 네. 없는 집은 조금 주고 이거 그래요. 고쳐야 됩니다. 네. 아, 그럼 그 시절에 그 정당 활동이 힘들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네. 정당에 픽업했을 때 들어가신 결정을 하셨네요. 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예,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여대생에서 노동운동가로 네. 시작을 하시게 됐는데 왜 하필 노동운동으로 뛰어들기로 결정을 하셨을까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태일이라는 아, 사람을 알게 된 네. 것 때문이죠. 네. 대학을 가면은 그 자체로 그 당시에는 이유가 다 보장되는 삶을 네. 살 수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원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0~80%가 대학을 입학하는 그런 사회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한 20~30% 그렇게 대학을 가는 네. 사회였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취직 자리는 걱정 안 하는 이런 네. 때가 있었어요. 이게 네. 갑자기 자꾸 라떼는 말이야. 그 시절의 모습을 네. 유저분들은 또 모를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설명해 네. 주시는 차원에서 예, 자꾸 제 나이가 드러나는. 아무튼 그런 때였기 때문에 뭐 학교 가서 뭐 네네. 친구들하고 미팅하고 네. 맥주 마시고 이러다가 어느 날 전태일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또 한 이면에는 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공부할 편안하게 수 있냐. 공부하고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아. 예,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이거 때려치고 네. 저 부조리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걸 들어가겠다. 바꾸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게 됐죠. 학교를 그래서 중퇴를 네. 결정하시고 네, 뭐 사실 어머니와 저의 자의반 타의반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1학년 여름 방학 때 시위를 이제 나갔어요. 네. 그랬다가 잡혔어요. 네. 그래서 부류를 산 거예요. 구치소에 한 며칠 갇혀 지내는데 집안에서는 거의 이제 대충격이 온 거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 착하고 엄마 말씀 너무 잘 듣고 갑자기. 정말 순하디 순한 양이었던 애가 갑자기 감옥에서 연락이 오니까 어머니가 네. 그때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네. 제가 그 구치소 갔다 온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제 손목을 잡고 놓지를 않으셨어요. 어디 이제 튀어나갈까 봐. 튀어나갈까 봐. 그러다가 뭐 언제까지 그 손목을 잡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네. 학교를 갈래, 네. 데모를 할래. 둘 중에 선택해라. 하나를 선택해라. 대단하시네요. 나는 사실 저희 집 이렇게 막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을 해서 자식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너한테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기 싫다. 결정을 해라. 아, 우리 언니는 뒤에서 야 빈말이라도 그냥 그만둔다고 해요. 근데 저는 또 뭐 거짓말을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지금 하는 일은 못 그만두겠다고 그랬더니 정말 단칼에 그만두라고 학교를. 그래가지고 학비를 안 주셔서 일단 1년은 휴학은 했어요. 네, 네. 근데 1년 후에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학교는 내 길이 아닌가벼 딱 정리하고 정리하시고. 노동 현장으로 갔죠. 와, 그 결단력이 대단하신데 어머니의 결단력이 어떻게 좀 물려받으신 것 같으세요? 예, 제가 지금도 생각해봐도 우리 엄마도 지지부진한 거를 되게 싫어하고 저도 그런 성격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오래 막 붙잡고 어떻게 하지 이러지는 않아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이셨을까요? 글쎄요. 그랬던 것 같지. 얘기 들어보면 네. 어릴 때도 조용하고 하면서 착한 예, 스타일 굉장히 거 보면 네. 그냥 하라는 대로 이렇게 어른들이 야 오늘 저기 엄마가 저 장롱 다 닦아놔 그러면 하루 종일 장롱 그러니까 닦아놓고 어떤 스타일이 이런- 나을까요? 예. 부모 말씀 잘 듣고 예, 그리고 친구들이 막 어려운 일 있다 그러면은 그래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냥 들어주시고. 들어주고 그랬던. 대학교 때 이제 그 계기로 딱
좀 바뀌었다고 보면 그래서 되겠네요. 사람들이 그 이전에 알던 이정미와 그 후에 알던 이정미가 아, 너무 그렇겠다. 매치가 안 다르다고 된다고 그렇게 아. 얘기할 정도로. 제가 지금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네. 저 대화 주제가 테마가 세 개인데 네네. 처음에는 의원님을 이제 유저분들께 소개하는 인물 도감 그렇죠. 테마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의정 활동했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얘기를 할 건데 네네. 처음에 이제 궁금한 게 많아서 인물 도감 그렇죠. 차원에서 많이 여쭤보는데 네. 제가 의원님 이제 여대생에서 노동운동가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진보 정치인까지 이제 되셨는데 여기 보니까 구두약 업체인 말표산업 하고 네. 인천중앙공단에 위치한 영원통신에 입사하면서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했다고 합니다. 말표 유명한 요즘에 다시 뜨고 있잖아요. 그 그래요? 곰표 때문에 네. 말표해가지고 맞아요. 관리 네. 있으시네. 또 몰랐어요. 네. 아 근데 그러면 지금 그 대학 때 그 이후에 삶이 달라지셨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때 노동운동을 그 투신하게 만들었던 당시의 노동자들의 삶 그리고 네. 마주했던 현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궁금하긴 하네. 그때 제가 당시를 모르니까. 1984년에서 너무 옛날 얘기다 이거 어떻게 아니 하지? 괜찮습니다. 예, 84년, 85년 겨울 지나갈 때 그때 이제 학교 휴학한 상태에서 일단 길게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이 노동 현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취직이 됐던 회사가 구두약 회사였어요. 근데 그게 87년 노동자들이 6월 항쟁 이후에 이게 폭발적으로 뭐 노조도 만들고 임금도 인상되고 이랬던 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공장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몰라요. 구두약 통이 엄청 납작하잖아요. 네. 그 화학약품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 액체 구두약을 깡통에다가 제가 눈에 보면서 이걸 담아요. 아. 그리고 아주 작은 호스로 그 구두약 얇은 통에 넘치지 않도록 이거를 손으로 짜가지고 담습니다. 수작업이네요. 이거. 네, 어. 짜서 담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가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 화학약품이 눈을 계속 찌르고 그래서 막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입사했던 10대 소녀 2명이 있었어요. 네, 충청도에서 네. 이제 돈을 벌러 올라온 자매들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얘네 둘이 헛겹 잠바를 입고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야 너네 추운데 이거 어떻게 하냐 막 그랬는데 월급날이 딱 됐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월급이 8만 원, 그러니까 잔업도 많이 하고 뭐 특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8만 원이 조금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얘네들하고 떡볶이라도 먹어야지 그리고 애들을 막 찾는데 안 보여요. 네. 보니까 저쪽에 구석에 세상에 그 두 자매가 서로 끌어안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이 월급을 타면 네. 겨울 잠바를 하나 사입을 사서.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월급으로 뭐 동생 학비가 뭐 아. 얼마 필요하다 어쩐다 그러면서 집에서 보내라고 하는 돈 다 보내고 났더니 통장에 한 푼도 안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겨울 잠바를 사입을 수 없게 됐다고 그것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고 네. 아 정말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나. 그때부터 제가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을 했다고 봐야죠. 그때부터 이제 대표님의 어떤 성격도 달라졌습니까? 네, 네. 뭐 사실 그래서 어머니를 너무 많이 괴롭혀 드렸죠. 그렇게 되고 이제 2000년도에 네. 민주노동당이 창당하자 당에 가입을 하시면서 정당 활동을 그죠 음. 시작하셨는데 그때 언니와의 약속 때문에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약속? 언니와의 약속 때문에 인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당시 권영길 당대표께서 여성 당직자, 여성 고위 당직자가 너무 없다. 그 네. 당시 2002년부터 이제 모든 정당이 지방선거부터 1인 2표제가 실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성 공직자 할당 문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뤄졌지만 당에서 일하는 고위 당직자들이 전부 앉아 있으면 다 남자들. 아마 다른 당들도 요즘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여성 고위 당직자들을 조금 더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찾다가 저한테 그 연락이 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는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정말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런 거를 왜 하지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저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야. 그런데 사회는 바뀌어야 되고 또 여성들의 지위는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와라. 근데 내가 저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정치할 생각은 이만큼도 없으면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죠. 그렇게 해서 당 생활이 시작이 된 건데 제가 정말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 후에 한참 후에 왔어요. 한참 후에 얼마나 뒤에? 그 당 생활하고 한 5년쯤 후에 우리 언니가 첫째 그 언니가 중증 발달 장애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는 계속 커가고 형부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언니로서는 진짜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어느 날 저를 급하게 부르더니 굉장히 보장성이 좋은 보험이 나왔는데 납입료는 엄청 센데 이 사람이 60세 이전에 죽으면 굉장히 큰 보상이 나오는 그런 보험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언니와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60세 이상 살기 힘들다던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들어놓을 테니까 네가 나중에 내가 어떻게 잘못되면 이걸로 이게 시설 같은 걸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조카를 네가 끝까지 좀 책임을 져달라 이 얘기를 저한테 하려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펑펑 울면서 언니 손 꼭 잡고 이런 보험 들지 마. 내가 10년 안에 발달장애 아이들을 국가가 돌볼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 거야. 절대 이거 들지 마. 그리고 나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구나. 사람들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그런 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국회에 가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게 한 5년 뒤니까 한 2005년 정도. 아니요. 그때가 이제 2009년, 10년이 다 돼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근데 언니랑 약속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그 조카를 언니가 돌보고 있네요. 그래도 국회에 이제 들어가셔서 많은 법안들을 내셨으니까 그 법안 내실 때 관련한 내용의 제도도 많이 이렇게 발의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가 있는지 좀 알만한 것 좀 얘기해 주시면 이분이 이런 것도 했구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1호 법안으로 냈던 것은 환경미화원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공공직역이라고 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소방, 치안, 국방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정말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업무들은 반드시 이제 직역으로 고용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삶을 제대로 고용 보장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한민국 사회에 환경 미화를 하시는 분들이 없다면 사회가 대혼란에 빠지지 않을까요? 뭐 거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는 굉장히 많은 의료용품들이 폐기 처분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처분하는 그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없다면 굉장히 건강에 지장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병원에 일반적인 통로로도 잘 다니시지 못하고 다 지하 통로로 움직이시고 그 계단 지하에서 쉬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해주고 또 이분들이 특히나 씻고 휴게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정도는 만들어주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냐. 뭐 그런 법부터 시작해서 사실 대한민국에는 너무 소수의 분들이 과대대표돼 있어요. 법을 다루실 때 300명의 국회의원분들 중에 그 소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분들을 과대대표해서 법을 엄청 많이 다뤄요. 근데 대한민국의 다수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의 목소리는 엄청 과소대표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는 입법 활동 이런 것들을 하려고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의원 정보 시스템 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네. 의원님께서 20대 국회 동안에 발의하신 법안이 83건 대표 발의, 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한 발의 법안이 909건으로 잡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발의 건수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 저는 어떤 한 가지의 결실을 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좀 더 성실하게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획득해내고 네. 의원님들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영역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꼭 통과시켜서 일단 바꾸는 거. 나 이만큼 많은 법을 냈어요가 아니라 네. 저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해결했어요라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네. 피해를 네. 입으셨던 분들, 제가 이제 처음에 국회의원 됐을 때 이분들이 제 방에 엄청나게 찾아오셔서 진짜 사실 세월호는 네. 국민들과 함께 이걸 본 거잖아요. 그 네. 고통을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부모님들은 굉장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거를 사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 가습기에다 넣어가지고 자기 애 앞에다 이걸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의식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제조사나 네. 그리고 광고업체나 네. 이런 데서 기업의 안전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네. 네. 소비자로서 피해를 네. 입은 것이지 왜 엄마 아빠 당신들의 잘못이냐 그러면서 끌어안고 울고 이 피해자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제가 이제 임기 말에는 마지막까지도 우리 이제 지역에서 태호 유찬이라는 어린 아이들이 네. 이제 좌회전 과속 차량 안에 탑승해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형태의 그 운전 기준이 네.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태호 유찬이법을 제가 발의하고 그 위에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의 목숨을 잃은 부모님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법률 이것을 추진을 해서 제가 4월 그 총선에서 낙선을 했지만 5월 30일 마지막 국회 때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와, 그 끝까지 책임감으로 추진하셨네요. 추진력이 좋으시네요. 그 말씀하신 저 가습기 살균제는 네. 정말 저도 기억나는 게 2012년도부터 막 사회적 문제가 네. 심했는데 이게 이제 누구의 잘못이냐가 분명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정부도 책임지기가 어렵고 기업도 책임지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 피해 입은 이제 분들은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텐데 그거를 결국은 통과를 꽤 오래 시간이 지나간.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해자들만 싸우신 거예요. 피해자들만 막 소위 옥시라든가 SK라든가 네. 이런 사업체 가가지고 호소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 국회로 돌아와서 19대 국회부터 이것이 다뤄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들어간 20대 국회에서 이것을 국정조사하는 것을 이끌어냈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피해의 원인을 추정해내는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법률안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힘이 대단해요. 그 개인이 할 수가 없는데 또 이렇게 위해서 해주시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이러면 억울하게 끝날 것도 그렇죠. 좋은 일 하신 것 같네요. 또 그게 이제 또 그러니까 피해를 책임지는 제조물 보상 책임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에게도 좀 책임감을 또 많이 부여하는 쪽으로 이게 끌어가셨겠어요? 네. 상식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입으면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또 있는가 보네요. 네. 서로 최소한의 책임만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돼 왔는데 뭐 가습기 살균제뿐만이겠어요. 제가 이제 그걸 다루다 보니까 아이들 갖고 노는 장난감 이런 데도 이제 유해물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보통은 피해자가 뭔가 그 물품을 쓰고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걸 입증을 자기가 해야 되잖아. 내가 이걸 썼더니 아팠어. 라는 걸 입증 책임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조사가 철저하게 이것을 상품을 시장으로 내놓기 전에
안전을 입증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거기까지. 예. 기업이 좀 더 책임감을 갖는. 기업은 뭐 돈 버는 거에 이제 우선시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없고 또 이렇게 잘 제조에 대한 내용이 네. 잘 뭔지 모르는 또 일반 국민들을 저는 좀 소비자로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네. 우리 대표님 연락을 해가지고 좀 얘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정미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대변하는 이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반면 대표님에 대한 약간의 오해나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거는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우리 노동운동가에서 정치인이 되기 전까지 대표님이 걸어오신 삶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대한 우리 대표님의 생각과 대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2022년 대선을 앞둔 우리 이정미 대표님의 행복 이렇게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유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의원님 네.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자 아까 법안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그 외에도 몇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다음 이후로는 이제 2017년 7월에 네네. 정의당 당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2년간 임기 동안 많은 성과를 이제 내셨었는데 그때 지지율이 10.4%. 정의당의 황금기라고 다들 최고 그러죠. 높았을 때죠. 네. 그때가. 와, 10%면 뭐. 그러면 그 10% 어떻게 올리신 겁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겠네요. 네, 하시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일단 당이 네. 굉장히 안정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당 대표였고 제 옆에 이제 노회찬 원내대표님이 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제 젊은 첫 당 대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어떤 패기나 네. 열정 같은 게 네네네. 굉장히 있었고 네. 노 대표님은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뒷받침해 주시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노 대표님과 저는 거의 환상의 케미였다고 봐요. 네. 그리고 저도 대표님을 너무 좋아했고 대표님도 뭐 저랑 같이 일하는 걸 되게 즐거워하셨고 이제 일단 그 팀워크가 너무 좋았던 거 이게 이제 그 당시 당을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실험을 네. 우리가 하게 됐는데 네. 정의당이 6석이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때 이제 민주평화당이라는 당이 네네네네. 있었던 있었죠. 상태에서 두 당이 함께 공동 교섭단체를 만들어 보자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됐어요.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진보 정당은 굉장히 이제 자신의 고유의 색깔 이것들이 이렇게 독특하게 예. 독자적으로 가는 이런 네. 정당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섭단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원내 돌아가는 일에 테이블에 앉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민주평화당도 제3당으로서의 자기 역할들이 이제 요구됐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원내교섭단체를 공동으로 한번 만들어서 지금 기득권 이 양당이 저렇게 난리를 칠 때 네. 우리 목소리를 좀 제대로 내보자 이런 논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당원들이 그게 뭔 소리냐? 우리가 어떻게 호남내 민주평화당이랑 공동교섭단체를 하냐? 독자성을 또 유지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회찬 대표님은 원내에서 그 공동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저는 그때 전국을 순회하면서 당원들을 일일이 만났습니다. 각 시도당의 당원들을 만나서 우리의 독자성을 견제하는 것과 이제 연합 정치라고 하는 영역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입법 활동이라든가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런 도구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설득을 해서 결국은 제가 초기에 그 강한 반대를 찬성으로 돌려 세우는 그런 역할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내교섭단체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국회 교섭단체들에게만 주어지던 특수활동비 이 실체를 저희가 본 거죠. 저희가 이제 교섭단체가 돼서 노회찬 대표님이 그 공동교섭단체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 그 공동교섭단체 네, 네, 원내대표가 네, 되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진짜 국회 사무처에서 네. 돈가방을 들고 온 거예요. 네. 이것은 당신이 알아서 다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쓰세요. 네, 네.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띄웅. 진짜 이런 게 있구나. 우리 같이 조그만 교섭단체에도 이만큼의 돈이 나온다면 큰 당에게는 과연 얼마의 돈이 돌아가고 네, 있을까. 네, 네. 그래서 그 돈을 석 달을 저희가 이제 딱 모아가지고 국고에 다시 반납하고 반납했어요. 그리고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선도적으로 그때 네. 하셨죠. 그때 그 한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과 같은 정당이 권력에 가까이 갈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국회 이제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2004년도에 진보 정당이 처음 국회에 들어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국회의원 회관에 엘리베이터가 의원님 전용 엘리베이터가 네. 따로 있었던 거 네,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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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래서 분리돼 있었다고. 예, 의원님 전용 엘리베이터가 네. 아무리 1층에서 열려도 일반 보좌관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었어요. 저 꼭대기층에서 직원들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거를 없앴던 것처럼 이제 특수활동비 폐지처럼 그런 특권들을 없애고 시민을 더욱 닮은 그런 국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뭐 그런 과정들 보면서 박수를 많이 받았던. 그러면서 지지율이 팍 올라갔던 거군요. 네. 그게 그냥 올라가는 게 역시 아니에요. 저는 아까 얘기 들었을 때 그 돈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참 정치할 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반납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와, 그때 막 인터넷에서 뭐 페이스북에 가입하겠다는 기업인들도 뭐 네. 등장했던 네. 것 같은데, 그죠? 많이, 예. 그때 인기가 아니, 물론 뉴스에 나왔겠지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이런 게 많이 좀 알려지면 와 이런 뭐 정당 아니면 정치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실 이 어디를 뽑아야 될지 누굴 뽑아야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일 많이 또 그렇죠. 하셨네. 네.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10%를 단순 그냥 그렇죠, 유권자로 계산해봐도 뭐 우리 4천만 유권자라고 가정해봐도 한 4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 딱 두 개만 들어봐도 여기 딱 뽑고 싶은 그게 좀 예, 예. 있네요. 네. 와, 이번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대표 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또 지금 후보님들 많이 나오십니까? 네, 예, 경쟁합니다. 그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좀 승리할 이렇게- 자신 있으시죠? 네. 네, 자신감 없이 도전하지 않습니다. 역시 그러시겠습니다. 저희도 기대하고 계속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10%까지 해서 엄청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음. 아쉬운 점이 좀 남는다 그러면 아쉬운 점은 그야말로 우리 노 대표님 못 지켜드린 거죠. 음. 그거는 제가 평생의 한으로 갖고 갈 것 같아요. 그때 이전에 이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이제 노회찬 대표님은 이제 대표님의 정치적 사수이라고 하셨고 또 당 대표로서의 인연이 이제 노회찬 대표님이 있으셨을 때 1년과 네. 서거 후에 1년을 나뉜다 하셨는데 서거 후에 심적으로나 또는 당 대표로서의 활동에서 네. 좀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나요? 사실 당직자들도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게 트라우마 치료를 당직자들에게 권유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치료하던 선생님이 당직자가 아니라 당대표부터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할 정도로 저도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괜찮아졌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때만 떠올리면 거의 뭐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근데 당은 또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대표님 안 계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껏 슬퍼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또 책임져야 되는 당 대표 입장이 예, 있으신 그러니까 거죠. 너무너무 이 슬픔은 막 저를 막 짓누르는데 슬퍼할 겨를은 없고 그래서 겨우 집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서 그걸 견뎌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되었는데 그때 일단은 딱 두 가지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당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면 절대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당을 지키고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님 지역구가 창원 성산 지역구였는데 이제 대표님 돌아가시니까 바로 보궐선거가 네. 진행되잖아요. 정말 제 자존심을 걸고 당의 운명을 걸고 여기 많은 정의당이 다시 찾아와야 된다. 이 두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창원 성산 보궐선거가 딱 진행될 때 제가
짐가방 다 챙겨가지고 그냥 창원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 창원 시민들, 창원에 있는 어르신들, 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여기는 절대 다른 당 내주시면 안 된다고. 여기는 꼭 정의당이 다시 갖고 와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그 대표님을 보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 이제 말씀 드려서 예, 다시 제가 예, 승리를 가져왔죠. 아, 근데 스타일이 딱 그러시네. 네. 내려가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교감을 하는 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디어에 보이는 우리의 정치인 모습하고 실제로 만났을 때는 다를 수 있으니까 만나봐야 되는데 우리가 기회가 그렇게 없다는데 네. 본인이 직접 내려가서 하시니까 거기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합리적이니까 네. 아니 아까 의원님 그 네. 정당 당원들한테도 네, 당의 다 노선을 내려갔다. 지키면서 그러니까. 갈 수 있다. 원래 의원들 그렇게 잘 안 해요. 일단 내려가고 다 아니, 얘기하고 그렇게 공감대를 막 확보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정당 안에서. 지금 사회는 사실 정치의 가장 큰 능력은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빠른 피드백. 빠른 이 피드백. 두 가지가 없이 숫자나 통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정치는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고 봅니다. 맞는 말이죠. 의원님 방송하셔도 잘하시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말은 아프리카 TV하고 적합하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프리카 팀은 바로 실시간 피드백이 네. 오가는 또 그런. 네. 예. 지난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 을에 출마하셔갖고 낙선하셨네요. 아, 당의 총선 승리와 지부 정치의 미래를 위해 지역구 당선으로 재선하는 것이 대한 큰 소명 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선하게 돼가지고 낙담이 좀 크셨겠습니다. 네, 뭐 거의 한 달 동안 집에서 낮에는 이제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유권자들도 연락 오고 그러면 네네네. 괜찮아요. 아.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서 혼술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한 달의 시간을 거치다가 제가 우리 지역에 호남양후회에서 만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호남양후회는 주로는 이제 어떤 특정 당을 네네네네네. 지지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저에 대한 지지가 너무 확고했고 이정미 같은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호남양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선거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선거 끝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정말 남한테 지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야, 정의당 이정미 도울래니까 너무 외롭더라.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빨리 자리 털고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힘든 거를 뚫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뭐 코로나 위기 터지고 사실 저는 총선 때 두 가지 공포랑 싸웠거든요. 하나는 코로나 공포. 그래서 네. 시민들이 야 정말 전대미문의 상황에 네. 처한 거잖아요. 네, 어떤 네. 선진국도 해결해 볼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이거를 잘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 이게 이제 바람이 확 불고 또 한편에서는 제 옆에 또 민경욱 의원님이 계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막 엄마들이 민경욱 의원님 위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저를 뭐 23,000표 이상, 18% 이상 지지해 주신 분이 있었다는 거. 예. 그렇게 딱 생각하니까 그 한 표 한 표가 갑자기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정당 지지율보다 더 받으신 것이겠어요? 네, 예, 정당 지지율보다 한참 많이 한참 받았죠. 앞섰네요. 예, 예. 그러면 정말 후보를 보고 지역 주민들이 지지를 해줬다고 해석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지역구의 주민분들은 대표님 지나다니시면 누군지 다 아실 네, 거 아니에요. 네. 마트에서 만나도 다 네. 알고 선거 이후에 다 마주칠 때 예. 참 마음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동네 다닐 때 뭐 자전거 타거나 걸어 다니거나 하거든요. 그리고 뭐 지나다니면 인사하시고. 예. 인천 쪽이시죠? 예, 인천 연수구 송도에 살고 있습니다. 아, 송도. 예, 다음에 바로 송도 예, 얘기가 있나요? 지금도 거주하고 계시고 아, 그죠? 네, 그럼요. 예. 그리고 정의당 연수구위원회 위원장으로도 네, 네. 인천에서 하시고 함께경제연구소 공동소장도 네, 맡고 계시잖아요. 지역사에서는 그럼 어떤 활동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세요? 송도가 이제 주거지이기도 하지만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 지역에 잘 정착하면서 대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기후위기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문제들을 전 국가 단위에서 한 방에 빵 하고 해결하기는 저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단위 안에서 뭔가 제대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 이런 것들 연구하고 함께 만나고 또 주민들 민원 있으면 쫓아가서 해결해드리고 이런 일들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송도에 BJ들 많이 살거든요. 그래요? 아프리카 BJ들 네. 송도에 많이 간 걸로 알았는데 BJ 분들하고도 이렇게 좀 한번 오세요. 그래서 한번 쫙 그러게요. 그렇게 하면 한바탕 번개를 한번 하시죠. 아니, 제가 예전에 부천에 BJ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송도 쪽으로 많이 갔다가 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송도가 그래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송도 그쪽이라 하시니까 네.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이정미 대표님의 청년 시절 이야기부터 최근 활동 이야기 이렇게 들어봤는데 다음으로는 몇 가지 시사 현안 그리고 우리 대표님의 생각과 대안 이런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네, 시대평론이죠. 네네. 외로운 사회 내를 위한 정치 그렇네요. 이제 테마로 이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 외로움이 없는 따뜻한 돌봄 사회 포럼을 출범시켰는데요. 대표님이 출범 세미나에서 20세기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 돌봄 사회, 돌봄 국가로 나가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셨는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돌봄 사회, 돌봄 국가란 네. 무엇이고 현 사회의 국가에 대한 어떠한 문제의식이 배경되어 돌봄 포럼을 출범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출발은 그런 거였어요. 기본소득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까? 여기에서부터 물음이 좀 시작이 됐어요. 물론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네. 뭐 아니면 한 100만 원씩 이러면 뭐 많은 해결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전 국민에게 지급되려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온 예산을 다 이제 갖다 써야 되는 수준이 되고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정치적인 의미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1년에 뭐 50만 원짜리 기본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년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기본소득 50만 원씩 주면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무관심한 거예요. 그 무슨 이제 텔레비전에 어떤 그 개그맨 분이 없는 것보단 나아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뭐 그렇지만 그것이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답을 제가 많이 들었고 또 최근에는 4차 코로나 재난 지원금 관련돼서 막 국회 안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80%한테 25만 원을 주는 게 낫냐, 네. 100%한테 20만 원을 주는 게 낫냐, 네. 이걸로 막 밤새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지켜보면은 네. 그래 상위 20%도 없는 것보단 나라고 생각할 것이고 80% 안에서도 25만 원이 저거 받으면 뭐가 해결된다? 라는 사람이 존재할까? 아니면 없는 것보다 나와 저거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나눌까? 저는 네. 두 번째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회가 정책을 낼 때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어떤 습관이 전혀 안 돼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진보 진영에 속해 있지만 그래서 보편 복지가 옳다고 이때까지 생각해 왔지만 코로나 재난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얼굴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 이런 얘기는 네. 굉장히 좀 쓸데없는 논쟁인 네.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일정한 월급이 지급되는 사람들 말고 네. 한 달 생계비 자체가 완전 날아가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 우선으로 뭔가 재난지원금이 다시 네. 짜여져야 되는데 지금 중소상인들 대부분들이 9시 이제 제한까지 내려왔잖아요. 2명 9시. 차라리 샷다운을 선언을 하고 그 네. 샷다운에 걸맞는 지원을 해다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도 못 닫고 음식은 그 재료는 다 상하고 네. 그렇죠. 전기세만 나가고 정신 나가고. 뭐 알바는 잘라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현실과 사람들의 실정에 맞는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보는 원래 이런 보편이었어 보수는 원래 선별이었어 이런 어떤 현실과 무관한 이야기들 이제 그거를 없애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저의 주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회 철저히 시장에게 모든 것이 내던져져서 승패가 갈리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 20%에 올라탄 승자들은 그 안에서 더 큰 승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봐요. 나머지 80%이 사람들은 다 내쳐진 거예요. 이분들이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것은 힘들 때 네. 도와줄 수 있는 곳, 네. 외로울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곳, 저는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패를 해도 안심할 수 있는 것. 네. 실패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래도 다음 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시스템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돌봄 국가의 핵심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론은 너무 좋은데 또 현실 가능성도 사실 따져봐야 되는 건데 네. 네, 되면 좋겠네요. 보통은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 예산이 책정돼 있고 그 복지 예산이 여러 개의 어떤 칸막이로 구분이 돼 네, 있잖아요. 네, 네. 뭐 아동이 네. 어떨 때 주는, 장애인이 어떨 때 주는, 뭐 노인이 어떨 때 주는 이런 걸로 다 칸막이가 돼 있고 이것을 수급하는 사람들에게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가지고 씨름을 하거나 맞아. 혹은 내가 그런 수당을 탈 수 있다는 정보 자체를 몰라가지고 네. 타지를 못하거나 네. 이런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시스템 자체를 지역 단위로 다시 다 재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복지 예산을 지역으로 다 주고 네. 거기 안에서 통합 관리 시스템을 놓고 이 복지 시스템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어느 누구도 거기 가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꼭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네, 네. 그 권력기관이 오히려 찾아오도록 찾아오는, 만드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도 얼마든지 가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그 일자리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사람들이 다 뭐 50만 개 일자리, 100만 개 일자리 그러면 네. 다 풀 뽑고 도로 정비하는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청년, 특히나 청년들은 일자리는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느껴요. 네.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긍지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해왔던 공공 일자리 몇만 개 이런 거에 감흥 없습니다. 그런 거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서로 돌보면서 혹은 지역 안에서 어떤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 기후위기 시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환경을 돌보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일자리 일을 하면서 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을 참여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정당한 보상도 받고 네. 이를 통해서 자부심도 느끼는 네. 이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저희가 좀 구체적인 정책 제안입니다. 조 의원님 말씀 중에 공감 진짜 되는 부분이 복지제도는 정부에서 이렇게 복지 정책을 짜서 집행을 하는데 그 정보를 모르는 분들은 맞아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복지를 주겠다고 했는데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게 다죠 사실. 왜 신청을 꼭 해야 될까? 네. 줄 거면 그냥 주면 그러니까 되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실 알고 나면 이미 끝났어요. 다 받을 사람 다 받고 네. 자기는 혜택도 못 받고. 이렇게 꼭 그 신청주의로만 해야 되는 게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많이 못 줘서 네. 그렇게 하는 걸까요? 찾아가는 복지로 하기도. 친절하지 않은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다 영국의 이제 베버리지 네, 복지 보고서. 체계로부터 이제 도입이 된 건데 그 당시에 베버리지 보고서를 내셨던 베버리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에 한계가 있다. 내가 나중에 보니까 네. 이 관료적 시스템이 인간과 공동체를 놓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단적인 예로 서울에 네. 몇 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실험이 있었습니다. 네네. 찾아가는 동주민 사업이라는 거. 네네네네. 그러니까 올해 아이를 출산하는 네. 산모들을 직접 다 찾아가요. 네. 그래서 이 집은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키울 형편이 되고 저 네. 집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는 이런 지원들이 더 주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신청해 보세요.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해요. 네네. 이런 거를 사회 시스템 전체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한 게 아닌 게 네. 예전에는 정부에서 뭐 해준다 이런 것들은 진짜 누구 알아야 되는 정보인데 네. 코로나 관련된 거는 뭐 광고 파업 뜨고 요즘에 계속 뭐 신청해 노조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럼 네. 가능하다는 건데 네, 네. 예전에는 뭐 입을 안 해도 돈이 없어 안 했다 아닌 건데 네, 네. 얘기 들어보니까 가능한 건데 이때까지 안 됐던 거니까 가능만 되면 혜택 받을 사람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본인 말씀대로 이렇게 지금도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이렇게 신청 받는데 구분 신설을 막 나눴잖아요. 네. 뭐 이렇게 맞는 사람이 이때 이 기간에 신청하세요 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서로 막 찾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그냥 엄청 편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의 활동들이 이미 주민자치 영역에서 꽤나 있어요. 네. 꽤나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거의 무급으로 봉사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일자리로 만들어내는 네. 소득으로 만들어내는 네. 그런 것을 하면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실업률 상당히 높은데 그렇죠. 이런 일자리를 흡수해서 정말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본인- 제가 볼 때는 한 40조? 40조 정도면은 100만 개의 참여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게 정치의 핵심 키워드로 네네. 여성, 또 청년, 그리고 소외된 분들, 네. 또 비정규직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항상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많이 이제 해오셨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금 발발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이제 비정규직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정부나 정치권이 시급히 논의를 시작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 코로나 재난 위기를 국민들의 협력 속에 굉장히 잘 극복해 왔잖아요. 문 닫으라 그러면 문 닫았고, 아, 네. 애들 학교 보내지 말라 그러면은 그 돌봄의 모든 책임을 집안에서 또 감당했고, 이렇게 노력했던 국민들한테 그 부담마저도 고스란히 지우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프리랜서 노동자들, 그러니까 일거리 없으면 아예 이제 뭐 돈 나올 구멍이 없는 네, 네.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육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안고 있는 분들에게 대한 육아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말 생을 유지해 나가는데 꼭 필수적인 어떤 지원금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다시 편성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가 나라 빚은 적고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럴 때 정말 나라가 조금 빚지더라도 국민들 부담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 프리랜스에 해당되거든요. 네. 근데 지원 안 해주더라고요. 아, 요즘 일자리도 없고 이런 방송할 수 있는 그게 뭐 10개라면 한 개로 줄었는데 그렇죠. 네. 이거 신청했는데 신청 대상자도 아니라고 네. 뭐 그렇다고 아예 가난한 건 또 아니지만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신경을 안 써줘. 불만이 싹 생기더라고요. 얘기 하는데 공감이 좀 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가족부 폐지, 남녀 평등 군복 무제, 안산수도 페미니스트 논쟁 뭐 등 젠더 갈등이 심각한데 이거 아프리카에서도 참 얘기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청년 세대의 표심을 찾기 위해서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고 대표님이 이러한 젠더 갈등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공정과 포용의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두 다가 다 어렵잖아요. 네. 모두 다가 어렵고 특히나 청년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내 자식 새끼들은 나보다 좀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어려운 삶을 헤쳐오셨는데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식들이 나은 세대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더 죽자 사자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 그냥 집이라도 어떻게 한 채 네. 넘겨줄 네. 수 있을까 하는 네. 이런 이상한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네. 그런 상태에서 여성들은 그 어려움을 하나를 더 겪고 있다고 봐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코로나 위기로
가장 많은 실업 상태로 밀려난 것이 청년 여성층들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성들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티고 견디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켜줄 것 같지가 않은 이런 네. 상태로 빠지는 거죠. 뭐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여성들을 향한 어떤 폭력이 끊이지가 않고 있는 이런 것을 두루 함께 살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뭐 남성 청년들 안에서 나도 되게 힘드니까 옆에 보니까 어느 날 옛날에는 내 옆에 여성 경쟁자가 별로 없었던, 우리 아버지 세대에도 여성 경쟁자가 별로 네, 없었던 네. 이런 그 노동시장 안에 여성들이 막 밀려와. 뭔가 진짜 나랑 경쟁하는 상대로 보여지면서 니네가 뭐 그렇게 차별받아 나랑 같이 경쟁하고 있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된 건데, 이거는 그 현장 안에서 느끼는 갈등이라면 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정치가 이 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는 아주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거든요. 네, 네. 정치는 이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 살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편승하죠. 그런 갈등에 편승해서 어떤 갈등의 일방의 확고한 지지층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선택을, 정말 잘못된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정치적 갈등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1차적으로는 정치권이 먼저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언론도 그런 갈등들을 주요 이슈로 다뤄서 클릭수를 얼마나 늘려나갈 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장기적으로 사회가 나빠지면 언론 환경도 나빠지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을 놓고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나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회에서 갈등이 아무리 이렇게 쫙 양상이 등장해도 정치의 책임은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럼요. 해결할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겠네요. 네. 네. 이게 갈등이 해결이 될까요? 예전부터 계속 얘기 나오기도 하고 사실상 계속 더 심화만 되지 완화된다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가지고 참 저는 이게 답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갈등 지수 중에 젠더 갈등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지금 한 60% 정도가 그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여성이 이전에는 사회적 시야 바깥에 있다가 사회적 시야 안으로 들어오고 익숙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함께 공존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서로 더 성숙하게 민주주의 사회로 나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보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어떤 불평등, 그리고 청년들 전반이 지금 놓여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같이 잘 풀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한국 사회가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갈등들이 가장 좀 우리가 주목하고 좀 더 볼 게 있다고 보시는 게 있으세요? 지금 뭐 부동산 자산 불평등,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죠. 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느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준으로 그러니까 다 됐고, 포기할 정도죠. 예, 막. 이 자산 불평등이 사실은 세대 간의 불평등으로도 나타나고 네.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정말 이 자산 불평등과의 전면전을 생각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설득의 기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집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 집 가지려고 하는, 부동산 부자 되려고 하는,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사회가 집을 갖고 싶은 욕망을 그만큼 키웠고, 이게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사회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이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당신들의 자녀들이 집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대안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잘 얘기해가는 그 태도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수십 채씩을 갖고 네.
그걸로 완전히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준 이상의 돈을 끌어 모으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그 자산 불평등을 해결해야 될 정치권에 있는데도 막 집을 두 채 세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때려 잡아야죠. 와, 의원님 나중에 그 대선 공약 중에 부동산 공약도 또 네. 발표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예. 해결도 잘 안 되지만 네. 만약에 해결되면 이거는 진짜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정책이 있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네. 많이 여쭤봤는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으로 얘기를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2년 대선에 대해서 자, 이제 대선 후보로도 출마 공식화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출마하고 첫 인터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네. 대선 후보 발표를 하고 섭외하려 했으면 힘들었을 텐데 미리 섭외되고 오늘 발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사실 원래 오시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네. 정말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좋고요. 그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일단 출마하시기 전에 이렇게 막 다른 당에서 출마를 막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후보의 윤곽들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현재 대선의 움직임은 그동안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계셨습니까? 비현실적이다. 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안고 있는 기후위기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어떤 민주주의적인 과제라든가 그리고 막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일자리 문제가 다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엄청난 변화를 준비해야 할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옛날에 누가 더 친일했었니? 너가 더 친일파였잖아. 너가 더 친일파였잖아. 너 정치 생명 끌어놓는다. 막 이러고 완전히 지금 저분들이 뭘 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네, 네. 또 어떤 분은 나타나셔가지고 주 120시간을 일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계산기로 따져봤어요. 주 120시간을 일하면 토요일, 일요일 우리 주 5일째잖아요. 그러면 야간 근무 5일을 24시간 풀로 가둬야지 120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을 없애면 하루에 잠자는 시간 7시간을 빼면 7시간 못 자죠. 그러니까 씻고 밥 먹고 출퇴근하고 이러면 하루에 한 4시간 자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하라는 진짜 이렇게 사회생활을 안 해보신 분이 대통령에 나오셨나 이런 느낌 들고 또 어떤 분은 뭐 이제부터 공부해가지고 대통령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예. 비현실적인 상황 아닌가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렇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셨죠. 예. 근데 그러면 출마를 결심하기는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큰 뭐 어떤 결정적인 이유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정의당이 자기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10년을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아무도 그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정의당만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아까 후보분들이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실 때 네. 아까 처음에 많은 네. 일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또 들어본 적은 또 없는 것 같네요. 대표님 앞으로의 정의당의 10년 그리고신 게 있으신 것 같으시네요. 네, 저는 한 번도 정의당이 다른 정당 도와주는 친구 같은 정당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의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집권을 하는 것이고 정의당이 집권하는 사회에서 시민들이 숨쉬는 공기는 어떻게 다른가를 항상 상상하고 꿈꿔왔습니다. 그런 사회는 제가 볼 때는 뭔가 굉장히 큰 파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기후 온난화로 지구가 불타고 있네. 야, 진짜 이제는 탄소를 줄이고 우리 뭔가 이렇게 연료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게 너무 상식적인 일 아닌가요? 근데 이 상식에는 항상 뭐가 끼어드냐면 성장이 끼어들어요. 야, 그게 되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성장도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그거
그 당장 지구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구 걱정은 한 3분의 1만 해. 일단 3분의 1은 성장 좀 네. 하자. 네. 이 얘기를 아직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극복하는 나라가 되자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사실 디지털 혁명 이후에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제 내가 입사원서 들고 가서 그렇죠. 어떤 회사에서 고용이 되죠. 그러면 특정한 장소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다가 임금을 받는 이런 고용 형태가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어떤 회사에서 오든 일단 오는 배달앱 찍어가지고 그 물건 받아서 배달하고 건건히 돈 받아가지고 이제 하루를 네. 챙기는 이런 삶들이 확산되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이 옛날에는 무슨 사장님 얘기 네. 들었지만 요즘은 하청업체 비정규직보다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프리랜서는 그러면 노동자인가? 뭐 그렇죠. 이런 질문들 앞에 다 서요. 네. 근데 그렇게 무언가 기존의 노동의 의미로 해석될 수 없는 그 애매모호한 일하는 시민들이 우리나라에 벌써 한 700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분들은 헌법으로도 노동법으로도 어디에도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네. 되는 대상인지 아닌 대상인지 어느 누구도 해석해주지 네, 않고 네, 네. 아마 월 수입이 얼마를 찍혔느냐 이걸 이제 중요하게 보실 네, 것 그냥 같은데 통계만 봤었겠죠. 네. 네. 이러한 그 사람들의 어떤 권리를 민주적으로 다시 해석해내는 그런 시대로 이제는 가야 된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대가 모두 다 겪고 있는 문제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출마 선언에도 네. 이러한 노동을 민주주의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 개념 이것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대표님 뭐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의 노동의 또 정의도 이미 고민을 많이 하셨고 정의당의 10년 후의 미래까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쯤에서 좋은 얘기를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정의당에서의 정의가 대표 키워드 단어지 않습니까? 정의에 대한 그 정의당에서 좀 중요시 생각하는 정의의 어떤 개념 또는 정의를 꼭 써야 된다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뭐 경제 정의부터 저는 그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행복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장애인이어서 그 행복할 수 있는 권리에 차단당하고 저 사람은 한부모 가족이어서 차단당하고 저 사람은 아동이어서 행복권을 네. 제한당하고 이러지 않도록 어느 한 사람도 뒤로 남겨지거나 뒤처지지 않고 다 그 행복한 권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 그것을 저는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다르게 표현하면 평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민주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와 이런 얘기를 사실 이렇게 여쭤보지 않으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야 이런 거 참 접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네. 감사합니다. 그 내년에 대선의 시대 정신으로 많은 언론과 정계 인사들이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정미 대표님이 규정하시는 2022년 3월 9일 대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 네. 생태 돌봄. 네. 이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지구를 돌보는 생태 돌봄. 그리고 파편화된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지탱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돌봄.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의 노동의 권리로부터 배제된 사람들 그 노동을 돌봄, 기후 돌봄, 생태 돌봄, 공동체 돌봄, 그리고 노동 돌봄. 그래서 제가 오늘 돌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저 오늘 딱 들어보니까 돌봄이 이제 계속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돌봄 단어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네, 네. 돌봄 아기 돌봄 그때 많이 이제 쓰는데 네.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나겠네요. 그 돌보다 보니까 단어가 참 따뜻하게 그렇죠. 느껴지는데요. 네. 네. 자 그러면 대선 공약으로 무엇에 가장 핵심을 두고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기후 위기에 대한 기후. 대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후 위기가 심각하긴 한데 그렇게 우리 코앞으로 닥쳐온 문제일까?
그리고 또 먹고 사는 거에 또 크게 관련이 있을지도 또 애매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전면적으로 한번 시민들과 위급성을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미 작년에 우리가 대홍수를 겪었잖아요. 올해는 엄청나게 더웠었잖아요. 이 두 개가 들섞이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탄소 배출을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만큼 빨리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부터 에너지 전환 사업에 대한 논의들을 시작을 해나갈 텐데 저는 좀 그것에 앞서서 헌법 제1조에 1항과 2항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저는 제3항에 주권자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기후위기와 맞서 싸운다. 이 안을 넣자고 오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정책들도 이제 나올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많은 그 취약계층들과 약자들 그리고 돌봄이 정말 필요한 외로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닿을 수 있는 돌봄 정책들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뭐 방식을 좀 뛰어넘어서 참여소득과 같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헌법에다가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네. 얘기는 처음 꺼내신 거 아닌가요? 네. 한국 정치에서 그렇네요. 거의 못 들어본 것 네. 같은데. 그러면 이제 헌법 개정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요. 헌법이 8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34년이 지났잖아요. 네. 한 세대가 지난 겁니다. 한 세대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청년 세대는 아버지 세대의 헌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34년 동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상황이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지금의 헌법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그 헌법의 준거틀 안에 다 담길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차기 대선 후에는 반드시 헌법 개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님 네. 이 대목에서도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내용은 참 좋은 말들이 많았는데 그걸 또 운영하는 또 정치 세력이 어떻게 해석하고 또는 실천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현실을 많이 목도하셨을 것 같은데 한국의 그 헌법을 운영하는 그 정치인의 태도 이런 건 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개인이 네. 마음을 어떻게 고쳐먹는가 이걸로 해결되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 정치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1인이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 권력을 독점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 현재 대통령에게 협력하지 않습니다. 저 대통령을 흠집을 내고 저 대통령을 무너뜨려야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권력을 내가 다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네. 완전한 승자 독식의 권력 체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네 좀 그만 싸워라 네. 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싸우지 말고 마음 착하게 먹어야지 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싸우지 않고도 권력을 분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87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이전까지는 사실 18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군부 독재를 거쳤고 또 전두환 독재 체제라는 것을 거쳤기 때문에 내 손으로 좀 대통령 한번 뽑아보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제가 도입이 됐지만 이제 이 대통령제도가 갖고 있는 사생결단식의 어떤 이 승자독식 제도는 우리 사회의 이 복잡한 난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병이 걸려도 네. 병원에 가면 처방이 단순했습니다. 네, 네. 감기에 걸렸네, 감기약. 눈이 찢어졌네, 반창고. 뭐 네. 이런 다리가 부러졌네, 기부스. 네, 네, 네. 이렇게만 하면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질병의 양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다 만성 질병입니다. 네. 고혈압, 당뇨, 우울증, 비만. 그러니까 어떤 한 번의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지속적이고 복잡한 예. 과정을 거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식이요법도 하면서 약도 먹어야 되면서 운동도 해야 되는 그러면서 주변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질환처럼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허리띠 졸라매 열심히 경제 성장하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기회가 올 거야. 지금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세계적인 어떤 그 추세도 예전에는 그냥 미국 편만 들면 됐잖아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중국도 뭐 올라오고 있고. 중국도 봐야 되고 미국도 봐야 되고 일본도 봐야 되고 유럽도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 국제 질서도 상당히 복잡한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 상대방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어떤 결정을 해도 이 체제는 안 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이 되기는 못하는 이런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에 대한 지지자분들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멋있었어. 다음엔 또 한 번 또 더 나가야지. 이런 말씀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지난 4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던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런 권력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모님 권력 체제 또 변화에 대한 네. 보완도 그래서 제가 대통령제 없애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내각제로 변화해야 된다고 저는 내각제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의원 내각제로 했을 경우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게 그 국가 권력이 바뀌니까 또 뭐 갈등도 많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훨씬 지금보다는 문제 해결을 하는데 나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국회에서 그걸 경험해 본 거예요. 4+1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연합의 어떤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각제가 생기면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정책이 엄청 안 좋아. 근데 이 사람과 나의 정책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가까워. 그러면 연합을 해서 그 정책이 실현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연합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많이 나오던 얘기인데 실현이 잘 안 됐잖아요. 되면 참 좋겠는데 권력도 분산이 되고 네. 참 이게 근데 좋은 이제 것들 항상 다선 의원님들, 제가 국회에서 만나본 대다수의 다선 의원님들은 의원 내각제, 이 대통령제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의원 내각제를 일단 경험을 잘 안 해봤고 그 의원 내각제라고 하면 딱 떠올리는 게 아까 이제 그 사회자분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장면 정권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1960년 정말 전전세대 얘기입니다. 근데 그 경험만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거 엄청나게 무슨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적인 역량, 국민들의 역량 상당히 저는 수준 높게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제도나 시스템이 바뀌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정치하시는 분들도 뭔가 그것에 걸맞는 자기 전환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저는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좀 이런 정보를 많이 알 필요가 있겠네요. 어떤 나라에서 이런 걸 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고 뭐 부작용에 성공했던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렇죠. 그걸 많이 알게 되면 뭐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러면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볼 건데요. 심상정 의원님도 지난 1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셨고 곧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을 하실 예정입니다. 두 분 외에도 황순식 전 경기도당 위원장님 도전 거론되고 있고 정의당에서 거대 양당체에 대항하는 정치 플랫폼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셨는데요. 대선 무대가 거대 양당의 전유물처럼 현재 되어버리고 여러 내부 우환을 겪고 정의당의 지지율이 대표님 계실 때보다는 약간 하락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이런 대선 무대에서 정의당의 어떤 움직임과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정의당 대선 경선이 재밌어야죠. 네. 저기 심상정 대표님만 나오는 정당인 줄 알았는데 다른 인물들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네. 네.
거기서 제가 이제 역전을 해야죠. 아, 예. 오 이런 일이 예. 일단 이걸 만들어서 그 국민들한테 정의당도 좀 재미있는 정당이다 네, 이런 걸 좀 네.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른 정당들이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 보여주는 눈살 찌푸리게 하는 네거티브 공방 도대체 이제 정치 경쟁이라는 게 어디 갔는지 없잖아요. 저도 뉴스를 보면 어느 순간 여기는 서로 그냥 잡아먹을 듯이 싸우는 것만 눈에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의당 안에서는 뭔가 제대로 된 정책 경쟁들도 하면서 정말 이 당이 싫어서 이 당 봤는데 이 당도 이렇게 썩 마음에 안 들고 다시 이 당을 찍으려니까 정말 앞이 깜깜한 많은 국민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경선을 제가 일단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실 네거티브 안 한다 하지만 처음에는 안 하다가 나중에 다 서로 이제 비방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뭐 경선의 네거티브는 양념인데 양념. 양념이 주 메뉴가 되니까 문제죠. 네. 대표님께서는 양념은 양념에서 그치고 네. 주 메뉴를 그냥 맛있게 네. 하시겠다는 것으로 또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그 당내 안에서 경쟁하다 보면 또 갈등도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지지자들 네. 사이에서. 네. 그 다음에 또 봉합하려면 또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접근해야 갈등도 줄이고 또 경쟁은 경쟁대로 하고. 아마 오히려 정의당의 많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은 좀 세게 한번 붙어봐라. 네. 이 요구가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때까지 대선 경선 과정이 좀 너무 이렇게 밋밋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좀 세게. 센데 재밌는데 이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요구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요즘에는 할 말 다 하고 네. 뭐 이렇게 자꾸 뭐 의견이 확실하지도 않고 갔다 왔다 이런 것보다 확실한 게 뭐 욕을 먹더라도 하시라고 이런 게 참 좋은데 그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대표님 오늘 네거티브 양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진짜 세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아니 우리 처음에 대표님 소개할 네. 때 센 언니라고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세느니까 이렇게 예. 궁금했거든요. 그 궁금했는데 네. 또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면 또 이렇게 되게 차분하시고 네, 그러시는데 주변에서 센 언니라고들 표현하시나요? 그 표현은 이런 것 같아요. 네. 여성이 사회에 일정한 지위로 진입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무슨 캐릭터가 센 언니라기보다 정말 굽히지 않고 네. 자기 길 간 사람에게 붙여지는 영웅 칭호 같은 느낌이랄까. 생각해 보니까 연예인들도 여자 네. 연예인들도 좀 센 캐릭터들이 TV에 많이 나오고 노출되고 또 네. 많이 환호받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치계에서도 사실 이런 느낌이 먹힐 것 같은데 아직 뭐 그런 느낌의 어떤 정치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우리 이정미 대표님과 울림 있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의 시사 온 라이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이것만은 꼭 지켜 나가겠다라는 딱 한 가지 약속을 한다면 어떤 약속을 한번 드리고 싶을까요? 대한민국 사회에 혼자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살면서 고립되고 외롭다라는 느낌, 그것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저는 요즘 최근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대한민국에 내가 너무 외로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래도 정의당 이정미가 내 손을 잡아줄 거라는 그 믿음, 그거는 제가 꼭 끝까지 갖고 가겠습니다. 대표님 이어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정치란 정치에 임하는 태도. 정치는 사람들의 삶을 돌보는 일이다. 그런 일이다. 네. 저는 이제 일반 사람이니까 네. 미디어에서 정치인 보면 막 싸우고 막 자기네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엄청 동떨어져 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요게 우리 이재명 대표님은 딱 그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 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니까 공감도 되고 사실 이런 분들이 좀 인기도 많고 좀 많이 미디어에 노출되면 참 좋을 텐데 많이 이번에 좀 대선 경선에서 좀 이름도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 대표님 오늘 아프리카 TV에 나와주셨는데요. 네. 자 어땠는지 소감을 출연진
소감. 예. 아니 제가 오늘 그 아침에 네. 출마 기자회견 하고 네. 이 자리에서 차분하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복습도 되고 머릿속이 약간 정리가 정리되는 되면서 네. 굉장히 좋은 방송 대본이 없기 때문에 출연이었구나. 네. 이게 또 말씀 잘 못하신 분 나오면 또 막 헷갈리고 그러는데 딱 원래의 그런 이 머릿속에 있는 걸 탁 얘기도 해주시고 정리도 되시니까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아, 네. 이제 뭐 오늘 발표도 하셨는데 네. 오늘 인터뷰도 참 많으셨을 거고 네네. 저 연락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바쁘셨을 텐데 여기 와서 또 그래도 시간 내어 주시고 또 차분하게 생각을 전달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이정미 대표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치인이고 이런 것도 알게 되는 사실 이제 이게 라이브나 이런 게 아니면 좀 공감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실시간 얘기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기회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방송을 마치기 전에 다음 회차 예고편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님이 시사 오늘 라이브를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편이 다음 주 화요일 8시 31분 저녁 7시에 방송될 예정이고 유저분들의 많은 관심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이정민 대표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